자, 오늘 체온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를 중심으로, 자림 명사를 중심으로 의존 명사가 어떠한 중요도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보통 명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유 명사가 어떠한 중요한 특성들이 있었는지,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존 명사를 어떻게 판별하는지를 보면서 품사통용 관련된 개념까지 설명을 했어. 자, 근데 오늘은 나머지 이제 체온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두 개, 대명사와 수사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이 대명사라는 품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 자, 구체적인 이름을 나타내진 않고 다만 그 사물을 가리키면서 명사 대신 쓰이는 말이야. 왜 구체성이 없냐면 그 말을 대신하는, 그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겠지. 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체온의 특성은 유지하지만 앞서 배웠던 명사에 비해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더라.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그의, 저희, 이분, 그분, 저분, 뭐 이곳, 그곳, 저곳, 뭐 여기저기 거기처럼 이그저에 해당되는 말에다가 거기에 어떤 명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은 품사가 이 대명사야. 자, 그런데 이 대명사라고 하는 이 품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두 가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이 대명사의 첫 번째 기능은 이 상황지시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만약에 달라지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문장 속에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 지시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예문에 그는 거기서 그것을 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면 그가, 거기가, 그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가 철수일 수도 있고 영수일 수도 있고, 딱 거기가 운동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축구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달라지면 이 그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것이 상황지시성이야. 자, 그게 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또 하나의 기능은 대용이라는 기능인데, 이 대용이라고 하는 건 대신 사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문에 만약에 나는 학교에 갔다, 거기서 영희를 만났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거기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학교를 가리키는 말이야. 학교를 지시해. 선행하는 어떤 맥락에서 무엇이 나왔는데 뒤에서 대명사가 쓰였다면 그 선행하는 말, 앞에서 언급한 말을 다시 받는 것이 이 대용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이 없다면 대용을 할 수가 없겠지. 앞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대용을 하는 거니까, 대신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언급된 말을 다시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명사의 기능이다.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행하는 내용,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받아서 언급할 때 쓰는 말이다. 이것이 대명사의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대명사의 종류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있어.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는 주로 사람, 지시 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인데, 자, 우리가 표에 보면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개념을 먼저 짚고 이 표를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하면, 자, 미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지라는 말 자체가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다. 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도 의문문으로 나타나겠지. 모르니까. 자, 예를 들면 예문을 써놨는데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누구라는 말이 대명사거든. 대명사를 왜 썼냐면 몰라서 쓰는 말이야.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 자, 이때 어디도 대명사거든. 근데 이때 어디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쓰는 말이야. 자, 이렇게 누구나 여기에 어디처럼 이렇게 모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미지칭 대명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알고 하는 말이냐 모르고 하는 말이냐 해서 모르고 하는 말일 땐 그것이 미지칭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부정칭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 안 먹었다 못 먹었다처럼 이렇게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 이때 부정이란 말은 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어떤 특정한 인물로 가리키지 않는, 그러니까 특정 인물로 가리키면 부정이 아닌 건데 이렇게 특정 인물로 가리키지 않는 대명사를 우린 부정칭 대명사라고 한다. 예문을 보면 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있다. 이 아무가 대명사인데 누군가로 정하지 않은 거야.
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죄를 지으면 누구나. 자, 이때 누구는 미지칭에도 누구가 있지만 부정칭에도 누구가 있어. 누구나 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때 누구는 뭐 특정한 인물로 정하지 않고 그에 해당되는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또 하나, 나는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이런 예문이 있다면 이때 어디라고 하는 것도 어느 특정한 장소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하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로 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나타내는 이 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칭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모를 때와 정하지 않을 때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 자, 근데 마지막 하나가 제기칭인데 제기칭은 조금 시험에서 더 중요도가 높을 것 같아. 자, 제기칭이라고 하는 건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 문장 안에서가 아닌 것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선행 주어를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인 거야. 그런데 이거는 1인칭과 2인칭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1, 2인칭에서는 제기대명사가 없어. 몇 인칭에서만 있냐면 3인칭 대명사에서만 있는 거야. 자, 예문을 보면 철수는 3인칭이지. 할아버지께서는 3인칭이지. 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인데 자, 위의 문장부터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그럼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선행 주어를 받는 말인데 이 선행 주어가 철수야. 그러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이때 자기는 앞에 나온 3인칭 주어를 다시 받는 제기대명사인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했는데 이때 당신이 누굴 가리키냐면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아버지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던 거지. 여기 위에 나오는 자기처럼 앞에 나와 있는 3인칭의 주어를 다시 받을 때 그때 쓰는 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제기대명사, 제기칭 대명사라 그래. 그래서 이런 제기대명사는 학교문법에서는 주로 4단어를 인정하는데 저, 그 다음에 복수인 저희,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당신. 자, 이렇게 4단어를 학교문법에서는 이 제기칭 대명사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기칭 대명사는 일단 간단하게 보면 3인칭에 쓰이면서 앞에 있는 선행하는 주어를 다시 가리키는 말을 쓸 때 이 제기칭 대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기칭 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앞에 명사가 둘 이상이 나오면 조금 문제가 헷갈려져. 그리고 중의성을 띠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첫 번째 예문처럼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할 때 이 자기라고 하는 대명사, 이 제기대명사 앞에는 철수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철수는 영희를 자기 방에서 울게 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 자기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나왔는데 그리고 3인칭인데 이 자기 앞에 철수라고 하는 명사와 영희라고 하는 명사가 둘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자기가 첫 번째로는 철수방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영희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수가 따뜻한 건데 어떻게 보면 철수가 굉장히 차가운 거지. 자, 네 방 가서 울어.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영희의 방이 될 거고 자, 철수가 너 울 데 없으니까 내 방 가서 들어. 내 방 가서 울어. 이렇게 말했다면 철수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지. 그런데 1번의 의미인지 2번의 의미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한 문장 더 해보면 철수는 영희를 자기 차에 태웠다. 마찬가지지. 이때 자기 차는 철수의 차인지 영희의 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철수의 차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영희의 차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칭 대명사에 명사가 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중의성을 띌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아까 지나쳤는데 하나만 얘기를 좀 하고 가자면 이 미지칭과 그 다음에 부정칭. 미지칭은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할 때, 모를 때 쓰는 거라 그랬고 부정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구처럼 겹쳐져서 쓰여. 겹쳐져서. 그래서 좀 팁을 주자면 부정칭은 주로 어떠한 대명사 뒤에 자, 뭐 나나 이나 내지는 라도 내지는 도 이런 식으로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부정칭으로 쓰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올 수 없다.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보조사가 결합되는 것이 특징이야. 부정칭은. 그래서 이러한 보조사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미지층보다는 부정층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해도 조금 너희들이 편하게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다시 올라가서 보면, 자,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 관련된 건데, 자, 이렇게 올수록 높임의 등급인 거고, 자, 우리말의 1인칭은 높임말이 없어. 우리말은 아주 겸손한 언어라서 이렇게 1인칭에 자기를 높이는 말은 없고, 자, 자기를 평상시, 그러니까 평이하게 낮추는 것과 자기를 아주 낮추는 표현들은 있지만, 그리고 복수 표현까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표현이 없다. 그 다음에 2인칭은, 우리말은 2인칭의 대명사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당신, 뭐 어른, 어르신 요 정도가 아주 높임. 그 다음에 그 당신을 포함해서 임자, 그대 요 정도가 예사 높임. 그런데 우리가 뭐 임자, 그대 이런 말들을 잘 요즘에 가면 갈수록 쓰지 않지. 뭐 자네나 그대 이런 것이 예사 낮춤. 그 다음에 너, 너희 이렇게 하면 아주 낮춤. 그 다음에 3인칭은 보통 아까 봤었던 거지만 이그저의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붙어서, 자, 이그저의 어른이 붙고, 이그저의 분이 붙고, 이그저의 이가 붙고, 자, 이그저의 애가 붙어. 이런 식으로 이그저에 주로 어떤 특정한 명사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들이 많고, 자, 그렇게 특성을 좀 이해해 두고, 그 다음에 미지칭, 부정칭이 어떻게 쓰이는지, 특히 제기칭의 당신이 아주 높임의 표현이라는 거. 아까 우리 예문 봤지만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이 당신은 당신 뭐야? 할 때 그때 2인칭의 당신이 아니야. 뭐 어머니 살아생전 당신께서는 이렇게 할 때 그 당신.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3인칭에서도 극존칭, 아주 높임의 표현이니까 이것이 2인칭의 어떤 당신과 요 당신과 구별을 좀 해야 되는. 자, 3인칭이냐 2인칭이냐 인칭 구별을 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 뭐 사물, 공간, 시간 등인데, 뭐 이 계열은 주로 가까운 것, 화자에게 가까운 것, 그 다음에 그 계열은 청자에게 가까운 것, 그 다음에 저 계열은 화자와 청자로부터 동시에 멀어진 것들을 주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명칭으로 근칭, 중칭, 원칭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건 사물이든 공간이든 시간이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그저를 중심으로 거기에 특정한 어떤 명사들이 결합된 그런 합성 형태가 많다. 그 정도로, 자, 어느 등급의 몇 인칭에서는 어떤 말들을 주로 쓰는구나. 자, 그거를 머릿속에 좀 신경 쓰고,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개념 정확하게 챙기고, 자, 그리고 특히 제기칭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구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기칭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봐둬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대명사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자, 이제 우리 수사를 보면, 자, 마지막 남아있는 수사인데, 수사는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야. 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특징에 보면 조사가 붙어. 이거는 체언의 특성이니까. 자, 수사도 체언이고, 조사가 붙어 여러 문장 성분이 되고, 자, 그런데 복수전미사 들이나 히 이렇게 수와 관련된 말에는 이 들과 히 등의 복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명사나 대명사는 얘네들이 붙어서, 이 복수를 나타낸 전미사들이 붙어서, 접사들이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는데, 수사는 얘네들이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와는 좀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관형어 수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명사는 관형어 수식에 어떤 제약이 거의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대명사에서는 일부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했었는데, 자, 제약이 체언 중에선 가장 심하다. 그래서 일부 관형사 정도만 수식을 받지, 대체적으로는 수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잘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저 둘이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 하나가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관형사 수식은 받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받긴 받지만 좀 제약이 심한 편이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써놨는데, 첫째, 둘째라는 말이 그냥 글자의 형태대로만 본다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수사처럼 보이는데, 이 말이 어떤 특별히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때는 수사로 보는 게 아니고 명사로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성적은 첫째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맞으니까 수사가 맞는데, 이 뒤에 문장, 자, 첫째는 변호사고 둘째는 의사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신데, 첫째는 변호사, 둘째는 변호사 할 때 이때는 단순히 수와 관련된 어떤 차례와 관련된 나타냈다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때 첫째는 자식이지, 첫 번째 자식, 둘째도 두 번째 자식,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때는 이때는 명사로 쓰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유수사는, 우리 고유어로서의 수사는 10단위까지만 쓰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부터 99까지. 이건 10자리잖아. 1부터
99. 요 하나부터 99까지가 요게 10단위인데 여기까지는 우리 고유어의 수사가 있는데 100단위가 되는 순간은 한자어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1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야. 101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100단위 이상은 한자어의 수사를 사용한다. 자, 요거를 알아두고 자, 종류를 보면 자, 국어계. 이 국어계라고 하는 건 고유어고 이 고유어의 수사를 얘기하는 거고 한자어의 수사가 있는데 양수사와 서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뭐 정수 부정수는 뭐 알다시피 정해진 거 그다음에 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스물, 뭐 일흔 이렇게 예순, 일흔 이렇게 가는 것은 국어계 양수자 중에 정수에 해당되는 거고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한둘, 두셋, 예닐곱 뭐 가서 한 서너 개 사와라 뭐 이런 것들. 그 서너 이런 것들이 부정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다섯째, 마흔째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 고유어계에서 정수에 해당되는 건데 뭐 한두째, 서너째 이런 것들은 부정수에 해당된다. 한자어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라고 부르는데 한자어는 1, 둘이라고 부르는 건 2, 3이라고 부르는 건 3, 그러니까 셋이라고 부르는 건 3 이런 식으로 한자어계와 우리 고유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99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단위까지는 1부터 10단위까지는 우리 고유어계와 한자어계가 나눠져 있는데 100단위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100단위부터 이상은 전부 다 한자어계를 사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똑같이 한자어계도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고 그리고 정수와 부정수로 나눠진다는 거. 자, 요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수사는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진 않아. 자, 근데 수사의 판별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요 부분만 챙기면 될 것 같아. 자, 수사의 판별 중에서 수 개념의 말이 조사를 취하면 수사야. 우리 배웠지만 조사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체온의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조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체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사로 보는데 조사를 취하지 않고 자, 내가 여기다 빠먹었네. 조사를 취하지 않고 다음에 오는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하면 자, 우리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배울 건데 수식어에 관형사라는 게 있어. 관형사로 쓰인 거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일한 형태가 하나의 품사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을 때, 두루 쓰일 때 우리가 그걸 품사 통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 수사로도 볼 수 있고 관형사로도 볼 수 있다면 형태가 동일하다면 그건 품사 통용의 문제라는 거야. 자, 예문을 보면 사람 다섯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라고 하는 말이 다섯 앞에 붙어 있어요. 다섯 뒤에 붙어 있어. 자, 그러면 다섯이라고 하는 수와 관련된 말이 뒤에 조사 이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다섯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다섯 뒤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여기서 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다섯이 체온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수사로 쓰였다는 얘기인 건데 이 다섯은 이 조사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람이긴 사람인데 다섯 사람 이렇게 뒷말을 꾸며주고 있는 말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관형사, 수사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관형사가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수와 관련된 관형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관형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관형사로 쓰였다는 거야. 예문에서 조사를 취했냐, 조사를 취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동일한 형태 이 다섯이 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수관형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수는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죠. 관형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이 다섯이란 말은 품사 통용의 단어가 되겠지. 우리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로 통용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수사 판별의 기준,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조사가 붙었느냐, 조사가 붙지 않았느냐. 이걸 머릿속에 담으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수와 관련된 어떤 순서와 관련된 말은 관형사의 의존명사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번째라는 말은 의존명사인데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형태처럼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이틀, 금음 이렇게 순서와 관련된 날짜 개념 같은 것도 꼭 순서와 관련된 거니까 수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날짜와 관련된 말은 명사로 본다. 그 다음에 특정 기념일 같은 1919년 3월 1일 이렇게 특정 기념일 같은 말도 숫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수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념일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처음, 끝 이렇게 순서와 관련된 말들도 순서 때문에 수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명사에 속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어떤 개념들 몇 개를 정리해놨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품사통용의 문제에서
수사와 수간형사 구분하는 것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를 잘하고 낚시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와 수간형사 구분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어. 자, 지금까지 학습해 봐서 알겠지만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은 학습의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체언을 전체 정리했던 거에서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했는데 명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의존명사. 이 의존명사가 중요도가 제일 높은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 보통명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유명사의 특성이 시험에서 다뤄질 만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문제 때문에 이와 연결지어서 뭘 했었냐면 품사통용.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형태가 하나의 품사로만 이해되면 참 좋은데 똑같은 형태가 A라고 하는 품사가 되기도 했다가 B라고 하는 품사가 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어떠한 기능을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어느의 환경 속에 놓였냐에 따라서 이 품사 통용은 해결해야 될 문제. 자, 오늘 수업했던 대명사 수사에서는 미지칭, 그 다음에 부정칭, 그리고 제기칭 개념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를 잘해야 되고 자 모를 때 쓰는 말이냐 정하지 않은 거냐 아니면 선행하는 3인칭 주어를 다시 받느냐 정확한 개념 숙지가 좀 필요해. 자 그리고 수사에는 수사와 수간형사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체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읊은 거야. 그래서 지금 체험 수업이 마무리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이 지금 언급했던 이 내용들이 숙지가 잘 돼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잘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 시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체온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거야.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일단 문제풀이 수업을 듣기 전에 머릿속에 이 지금까지 배웠던 체온에서 주요 내용들을 복습을 좀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는 걸로 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